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교섭에 나선 지 5달 만에 2026년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2차 사후조정까지 결렬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총파업 불과 1시간 반 전에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도 어렵게 접점을 찾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정부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합의안 자격을 갖춥니다.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협상 타결 뒤 삼성전자는 겸허한 자세로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이제 조합원 투표만을 남겨둔 채 봉합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번 노사합의의 세부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개인별 지급률에 상한이 없는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를 보면 기존 OPI, 그러니까 초과이익 성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 부문에 대해서만 별도의 특별 경영 성과급을 마련해 10년 동안 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DDS 부문 성과급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부문별로는 40%, 사업부별로는 60%로 하고 공통 조직은 메모리 사업부의 70%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와 같이 적자가 난 사업부는 부문별의 재원을 활용해 공동 지급률의 6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 금리, 또 유가 하락 속에 동반 상승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외신들이 삼성전자 파업 보류 소식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먼저 로이터 통신은 임금 6.2% 인상,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 등 삼성전자 노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업체라면서 AI 붐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수익성 높은 메모리 사업부와 적자를 내는 비메모리 사업부 간의 이 성과급 배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업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가속화 노력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 자동차에 이르는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생산 중단 사태가 현실화했다면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반에 파장을 미쳤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AI 호황에서 얻은 이익에 더 큰 몫을 노동자들이 요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끌어오르는 긴장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도 삼성전자의 생산량 감소 우려가 다소 완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100조 원 손실을 우려한 한국 정부의 긴급 조정권 압박과 비메모리 부문 보상, 법원 가처분 결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반면 AFP통신은 실제 파업이 일어났더라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네, 뉴욕 상황도 살펴보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발표한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무려 85% 증가한 816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2분기 연속 최대 매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2분기 매출 전망치는 891억 8천만 달러에서 928억 2천만 달러로 전망치인 873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으로 전날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1% 이상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전 세계 기술주의 향방과 AI 투자 붐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급등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오를 수 있는지 파악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은 루멘텀 같은 이 광학주나 브로드컴 같은 네트워킹 기업 등 관련 업종도 확실하게 견인하는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there's more upside for NVIDIA, but that should tell you something as an investor. Perhaps there's more potential growth opportunities sitting around NVIDIA and other benefactors of that overall AI ecosystem. 기대감을 선반영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2달 연속 빠르게 오르며 시가총액 5조 달러 선을 다시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기록한 최고치 기록으로 따지면 시총은 이제 5조 7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안전을 보장받은 뒤에 통과했는데 통행료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카타르 인근 해역을 출발한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아랍에미리트 해안을 따라 이동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페르시아만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이 배는 남우호 선사와 같은 HMM 소속으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호입니다. 배에는 모두 20명이 넘는 선원이 타고 있는데 한국인 선원은 1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우리 정부가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안전을 보장받은 후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이 선박이 이란의 협조를 받아 이동했지만 별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우호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란이 대신 한국 선박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선박이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기본 입장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남우호 피격 당시 CCTV 화면 공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비공개로라도 열람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끝내 거부한 겁니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그 장면을 CCTV 볼 수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로 조용히 한번 열람을 하고 질의를 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거절하는 겁니까? 그게 합당한 겁니까? 결국 조현 외교장관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분석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남우호 피격 당시의 CCTV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으로 불매 운동까지 확산하고 있는 스타벅스. 이런 와중에 SNS에는 스타벅스를 지지한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가해자인 전두환 씨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스타벅스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AI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 이미지에는 스타벅스를 홍보하는 문구도 함께 담겼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도 전두환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마시는 모습인데요. 이 영상도 AI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음료를 마신 뒤에 맛 좋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또 다른 SNS에 올라온 이미지에는 태극기와 스타벅스 로고를 합쳐 제작한 사진도 등장합니다. 애국 우파 스타벅스라는 문구도 보이고요. 착한 소비로 보답한다는 의미가 담긴 돈줄을 내줘야 한다는 글귀까지 보입니다. 이처럼 스타벅스를 응원한다고 지지한다고 하는 게시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 행동으로 옮기는 모양새인데요. 스타벅스 커피 구매를 인증하는 사진이나 스타벅스 샌드위치 먹고 출근한다, 멸공이라는 글이 담긴 게시물도 등장했습니다.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이념적 갈등의 장이 되고 있는 거죠. 스타벅스가 극우 세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무분별한 콘텐츠 생산이 자칫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신세계 그룹이 더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1년 이마트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17.5%를 사들였는데 브랜드 가치 훼손의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입으며 다시 지분을 넘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스타벅스, 이념적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변곡점을 맞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투표와 노조 내부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협상으로 노사가 각각 얻은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번 합의안에 대한 총괄 평가부터 두 분 의견을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노무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노사 모두 한 발씩 양보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업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얻게 되는 거고요. 또 국민 기대에 부응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조는 이 협상에 테이블에 올릴 수 없었던 성과급을 결국에는 조정을 통해서 이끌어냈다는 건데요. 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충안을 통해서 이제 최악은 피했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최악을 피했다는 면에서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어제 그 마지막으로 결렬됐을 때 나왔던 얘기가 회사 측에서 조금 인센티브 구조를 망가뜨리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적자 부서에 좀 페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나온 타결을 보니까 회사 측의 입장도 꽤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예.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좀 저는 코너에 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의 것도 좀 지킨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그 삼성전자의 성과주의 네. 그 부분을 이제 노조 측이 받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끝나야 끝난다라면서 마라톤 교섭을 주재했는데 결국 긴급 조정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정부가 강조했던 대화로 마무리한다는 것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이 노사의 양측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서 대화 촉진자로 역할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선례로 좀 남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우리 노동조합 측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이 회사의 압박을 할 수 있는 규조가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우리 대기업 같은 큰 규모가 있는 사업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서든 이 사후 조정이라도 이끌어내서 타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 선례가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그리고 10년 제도화를 얻어냈는데 성과급의 산정 바탕이 되는 그 사업 성과를 노사의 합의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이 갖고 있던 OPI라고 하는 성과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를 바탕으로 하는 거냐면 좀 복잡한데 EVA라고 이 영업이익 전체가 아니고요. 영업이익에서 뭐 이자 비용이나 자본 비용 같은 걸 이제 빼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한, 그래서 연봉의 50% 상한을 가지고 성과급이 OPI라는 형태로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상한도 없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원래는 계속 나오던 얘기거든요. 영업이익의 15%, 영업이익이 아니면 12%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삼성 측, 그 사측에서는 기존에 하던 EVA 같은 안을 좀 계속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노조 측에서는 아니다. 그냥 영업이익 자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잠정적인 안으로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양쪽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업 성과를 정하자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대원 판례에서는 목표 달성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해서 근로 조건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총학이익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어떤 분쟁이 있어 왔지만은 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성과급에 대해서도 교섭하고 어떤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뭐 재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항상 이 노동조합은 이번에 크게 확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단 말입니다만 이 거대 조합원들의 과반수 조합원들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압박하면 성과급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항이어서 계속 좀 분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는 경영자 측에서의 결과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상한을 폐지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의 그 효력을 보장한다라는 합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영자 측면에서는 노사 갈등의 어떤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 회사 측의 입장도 좀 반영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나오던 그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가 물론 기존에 이제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서로 제시하고 있던 안 중에 하나가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 언제나 성과급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앞으로의 계약을 특정하게 굉장히 회사 측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하자. 예.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징상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사이클도 워낙 커서 좋을 땐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심지어 삼성전자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도 못 냈던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회사에서 얘기한 게 좀 받아들여진 거는 향후 10년간 지급을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진일보, 노조 측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건데 문제는 26년에서 28년까지는 매년 이 반도체 부분,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200조 원 달성 시 지급하겠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고요. 그 이후로 29년부터 35년까지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 달성될 때 지급하겠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아주 큰 게 들어왔으니까 당분간은 200조 원 이상 달성하는 거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 노조 측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요거 바를 좀 낮춰서 1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났을 때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것. 어떻게 보면 회사 측의 입장도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실 앞으로 성과급이 계속해서 지출이 된다면 그전에는 없었던 지출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재무 건전성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로 저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앵커님이나 저나 노무사님 같은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돼 있는 한 회사에서 그 임금이라는 형태로 영업이익과 같이 연동되지 않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임금이 변동해서 오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신 영업이익이 났을 땐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것은 주주와 투자자와 회사가 나눠야 된다. 협의하에 나눠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혹은 SK 하이닉스에서 나왔던 얘기는 영업이익의 몇 %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을 회사나 주주나 뭐 노동자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협의해서 나누기 이전에 이미 근로자들의 일부분 먼저 갖고 가겠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들어올 수 있냐면 너넨 임금 이미 받고 있잖아. 예. 회사의 상황과 상관없이 임금을 고정급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라는 얘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 주주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 먼저 영업이익의 몇 % 갖고 나면 오히려 주주들에게 일종의 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부분, 이것들은 사실은 이사회 결정 상황이기도 하고 상법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안 좋아질 때 주주들은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그 손실 일부를 떠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회사의 리스크는 떠안지 않고 회사가 좋을 때만 이걸 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논의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노무사님이랑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임금성으로 나가야 되느냐 혹은 임금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현금이 아니고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버퍼를 만든 것 같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마 좀 더 이제 노무사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렇다면 주주총회라도 거쳐야 한다라는 게 이제 주주들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서 파업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전에 이것들에 대한 뭐 큰 사례가 있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거의 SK 하이닉스 정도의 사례인데 SK 하이닉스는 모든 게 굉장히 스무드하게 넘어갔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향후에 뭐 주주총회에서 이 논의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 그리고 나서 내년에 이 노사 합의 같은 것들의 이 주주총회의 어떤 결과들이 또 반영될 가능성들도 저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노무사님께 자사주로 지급한다라는 방식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사주로 지급하면 주가의 연동에 따라서 그 나중에 이제 돈으로 그 수익으로 환가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우리가 이 노동법적으로 임금이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는 이 자사주가 임금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저는 임금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든 예상이 되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 자사주로 줄 때는 이 주가의 연동에서 그 금액이 달라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요건이 하나 추가됨으로 인해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예시당초 좀 더 희석된다. 이 성과급이라는 거 사실 자체가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분쟁으로 붙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사주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임금성을 없애버린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임금성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임금성이라는 게 만약에 지금 이제 자사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임금성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맞습니다. 평가를 네. 하셨는데요. 만약에 임금성으로 임금이라고 인정이 되는 방식으로 성과급이 지급됐다면 네. 그렇다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데도 맞습니다. 영향을 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이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 또 다른 회사로서는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성과급 지급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른 여파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차단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났다, 양보를 네.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데 맞습니다. 그 자사주 지급에 대해서도 그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네. 내가 가져가는 목도 많아진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로 의욕도 북돋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우리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자사주를 지급한다는 거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동기부여 측면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건 맞거든요. 지금은 뭐 3분의 1씩 1년은 제한이 없고 1년 이렇게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이 주가의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좀 더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얘기들 사이에서 일단 메모리 사업부의 조합원이 실제로 성과급을 그렇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인가 이게 좀 계산이 복잡하더라고요. 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4대 6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DS 부문, 반도체 부문이 있고요. 요 안에 사업부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 나머지 하나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경영 상황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엄청나게 흑자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는 약간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대 6이라는 룰을 먼저 적용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직 사업성과 노사 합의로 사업성과의 10.5%라고 했는데 그 사업성과가 뭔지 결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를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쉽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중에 40%는 모든 사업 부분에 똑같이 나눠집니다. 아, 예. 그 다음에 나머지 60% 있잖아요. 그 60%는 인센티브 구조로 갑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흑자를 많이 낸 부분에다 많이 주고 흑자를 적게 낸 부분에 적게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2개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말고 2개 부분 거의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제 거의 못 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나머지 그 60%를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랑 그다음에 공통 사업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사업 부분에 상관없이 다 뭐 오피스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R&D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60%를 지급하겠다라는 거고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1년 유예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삼성 사측의 입장이 좀 반영된 거,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공통적으로 반영된 게 1년 유예된 게 뭐냐면 이 나머지 60% 그 사업부로 지급하는 거 말고 공통으로 지급하는 40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100%를 전체를 다 주지 않고 그 중에 60%만 지급하겠다라는 그 일종의 네. 페널티 스킴을 주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올해 1년 유예돼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최대 6억 원까지 지금 성과급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억 원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문 70%, 부문 40% 그리고 사업부 60% 이것은 애초에 노조는 70대 30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한 건데 네. 그렇다면 노조 내에서의 이 안에 대한 반응은 어떨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이 7대 3의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부터 이 디바이스 솔루션, 이 반도체 부문에만 너무 치중된 거 아닌가. 그다음에 반도체 외 부문에 대해서는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소속에 되어 있는 조합원 분들도 실제 사후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피켓 시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반대표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부문의 조합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찬반 투표가 부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데요. 어쨌든 노조 내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발등에 불씨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더더군다나 우리 위원장께서는 어떤 자기가 뭐 다른 데 올릴 곳에 실수를 해서 거기 다른 방에 올렸다고 해서 그 DX분 우리 협상 끝나고 나면 분리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돼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노조 내부 갈등이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DX 조합원 5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 파업이 일단 멈췄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분들이 제기한 게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지 않겠습니까? 그 교섭 중지 가처분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총회 의결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어떤 조합원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인터넷 폼을 이용해서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진 여서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정적 합의안이 도출된 이상 그 하자를 문제 삼아서 이게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 조합원 그 전체 투표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그렇다면 파업은 다시 하게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파업은 부결에 의해서 파업권은 획득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일반인들의 의문을 가지는 사항은 뭐냐면 그러면 잠정 합의안 다 해놨는데 이게 가서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는데요. 요거는 내부 규약에 의해서 그들의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어떤 우리 노조법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이나 잠정 합의안을 가지고 다시 인준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약에 의해서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파업으로 나갈 수 있지만 이 파업의 정당성을 과연 인정받을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잠정 합의에 했지만은 이 성과급에 대해서 파업하는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목적의 정당성은 뭐냐면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파업만 정당하다고 봐주는 이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근로조건에 해당되냐 안 되냐라는 거에 의하면 파업에 또 해서 결국에는 정당성이 좀 부인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더 큰 거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예. 져버리는 거니까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정말 그 투표나 이런 데서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진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긴급 조정권이라든지 조금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위기 자체는 지금 국민들도 사실 파업을 바라지 않는 상황이고 여론도 좋지 않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미 양쪽에서 할 만큼 했는데 노조에서 부결이 이게 파업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면 아마 그 여론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 봤을 때는 사실 그 긴급 조정권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여론적 지형도 아마 정부와 획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노조도 이 모든 상황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아마 투표 같은 것들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파업으로 가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신들도 상당히 주목했는데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그 파업 협상안이 가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속보로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의 지위 그리고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장이 발생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사실 한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뭐가 이슈였었냐면 SK하이닉스는 HBM 굉장히 잘하는데 삼성이 이게 HBM 생각보다 안 풀리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은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어쨌든 삼성이 이제 HBM을 공급을 슬슬 하게 됐고 거기다가 메모리 중에서도 조금 고사양 메모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삼성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이것들을 잘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저희가 추론형 AI, 뭐 에이전틱 AI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결국은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이 혹시 파업을 가게 되면 공급망 불안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조금 이게 이 수요처를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미중 간에 이번에 정상회담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의 3번의 만남이 올해 남아있긴 합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것 그리고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이라는 것이 좀 더 오래 지속될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 기업들이 아주 핵심 부품에 대해서 중국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사다 쓸 가능성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삼성의 파업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잘 해결되어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잘 넘어가길 바라고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분위기를 약간 보니까 최근 들어서 유일하게 삼성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이 파업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슨 업황 좋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영업이익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좋고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또 하나 걱정이었던 게 미국이 오히려 금리 방향 바꾸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지금 중동도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화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거의 파업 이슈가 유일하게 삼성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조금 잘 풀리게 되면 삼성 주가가 기존의 모멘텀을 따라서 더 올라갈 것이 남아있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노무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내에서도 노사 갈등이 점점 불거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합의하면서 이 대기업들의 노사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업이익 기준의 N%의 성과급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뭐 정부가 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서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만은 이게 시장에서는 잘못된 선례를 조금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금 업황이 호황이어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다른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노사 협상이라는 게 노사 자치의 산물이거든요. 돈찬협약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잘 노사 간 대화를 좀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조금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그런 이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익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주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효진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중동 정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협상이 정말 최종 단계다.
믿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과 경제 워낙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빨리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어서 협상 진전에 대해서 모든 그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잘 보고 그런 쪽으로 이제 그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현재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파이널 스테이지에 왔다, 최종 단계에 왔다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나오는 정보나 그 언론 보도들을 보면 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에 어떤 주요 의제를 놓고 간극이 크다. 특히 이제 핵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즉 이란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미국도 거기에 호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이란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미국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조바심을 내고 초조하기 때문에 군사작전 재개한다는 얘기 막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며칠 내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미국은 대안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최종 단계에 와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좀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가 이란 외무부에서도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분위기로는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좀 대화로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예.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시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국내 정치적인 그 지지를 위해서 어떤 그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검토를 여러 번 했거든요. 예. 검토를 했고 다 테이블 위에 제안이 다 올라와 있는데 검토만 하고 입장 변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이 정말로 어떤 미국의 좀 새로운 뭐 제안이라 하는데 얼마나 새로운 게 나왔을까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전향적으로 나올지 그런 것도 미지수입니다. 이란이 보여주는 거 보면 핵 문제는 그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니까 일단 종전 합의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그 미국이 그걸 어떻게 믿고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가는 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잘 풀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양측에서 한 발짝씩 좀 양보를 해야 진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외신을 통해서도 장밋빛 전망이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중재국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또 보도된 내용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예전에 얼마 전에 그 뭐 미국 매체에서 미국 이란이 뭐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를 준비한다. 그래 거의 체결에 근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에 반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얘기 나왔던 것이 이란의 핵 농축을 일시 중단한다. 그걸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금의 일부를 해제한다.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미국도 거기에 맞춰서 역공세를 푼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협상을 진전시키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로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이란 측이 요구하는 것처럼 뭔가 제도화된 명문화된 서류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그 양해각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양해각서 얘기만 나오고 이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 좌초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양해각서였고 이번에 의향서인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제도화해서 명문화해서 뭔가 합의에 들어가겠다로 서로 그 동의했다. 이러한 근거를 남기는 것뿐이거든요. 의향서죠. 그게 파이널 어그리먼트가 합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향서를 갖다가 서로 그 얻기 위해서는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준비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이제 그 협상을 한다. 이러면은 뭐 좀 협상 진전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협상이 진전돼도 핵 문제를 둘러싼 이런 그 양측의 협상은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긴 통화를 하면서
선종전 후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통화 뒤에 네타냐후 총리가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내용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확실히 좀 의견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을 예. 거예요. 그래서 선종전 후 합의, 그러니까 종전의 미국의 조건으로는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어떤 우라늄 농축 권한이라든지 핵 권한에 대해서 일시 정지할 상당 기간 정지할 의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과 이란이 이견이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명분을 갖고서 이제 그 선 종전하고 후 합의를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란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그러면 천재 이루에게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수건을 풀 수 있는 기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하면서 그걸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빨리 군사작전을 재개해가지고 이란을 최대한 무력화시키고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고 싶은 그러한 의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선도전, 선후전, 그다음에 후 합의, 종전 후 합의 그 부분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면 그렇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군사 공격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소 끔찍한 일을 하게 될 거다.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말의 설득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힘이 좀 빠진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타쿠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유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뭔가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 조정자 역할을 해가지고 이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줄 내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거죠. 유인도 없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플랜 B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나오는 것은 나오고 있는 군사작전 재개예요. 그런데 이번 제가 생각할 때 군사작전 재개의 목표는 전쟁 초기에 했던 군사작전처럼 대규모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체제 전복이라든지 핵무력을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거나 미사일 전력을 제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종전, 셀프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마지막 군사작전일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협상은 좌초되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으니 이제 스스로 이제 셀프 종전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란에 대해서 군사작전에 승리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군사작전 체계 가능성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만약에 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면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추구 전략을 위해서 제한적인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군사적 충돌이 생길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입지에 대해서는 좀 비난이 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군사작전, 제한적 군사작전을 하고 철군을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간 거 아니냐 국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철군한다 그러면 미국 국내적인 여론은 갈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 하면서 공화당 지지층들로 하여금 이제 비용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제 미국이 현명하게 이제 전쟁을 끝냈다. 이러면서 지지하는 세력이 나올 거고요. 그거를 비난하는 어떤 반대 어떤 세력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일시적인 비난인 거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그 20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놓고서 그냥 미국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미국 국내적인 비난이 있었습니까? 국제 비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국내적으로 이어지면서
대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고 그 흠결이 있지만 그래도 잘 끝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정치적 비난 그 부분을 감수하면서 이제 추후에 정치적 포석을 위해서 그러한 철군을 감행할 가능성도 꽤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호르무즈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발이 묶였던 우리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의 석 달 만이잖아요. 근데 외교부는 이란과 협의를 했고 통행료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참 다행이죠.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정말 효과를 거둔 것이 결과를 난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있어요. 통행료를 낼 수 없고 그리고 이란과 협의 그리고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호르무즈에서 빼내도록 노력하겠다. 그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지금까지 그 협상을 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우호국인 한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선박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렵고 외교적으로 힘든 것을 감내하는 부분을 견디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외교 당국이 지속적으로 이란 당국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결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그러한 그 결과도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누가 공격했는지 어떤 수단을 해서 공격했는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란 측에 의한 미사일 공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또 외교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선박을 이제 통화시킨 이러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외교 당국이 일관된 원칙을 통해서 이란과 미국과 소통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란 측이 우리를 배려해준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선박 25척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얘기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스라엘군이 한국의 활동과 같은 가자 국제구호선단을 납포하면서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도해 주신 것처럼 국제사회,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비난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체포한 국제구호가들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참혹한 처사가 상당히 이제 비판에 도마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 장기화된 전쟁을 하면서 정말로 민낯을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군인들이라든지 어떤 정부 관계자들이 전쟁 피로도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잘못된 편견에 의해 가지고 보편적 인권이라든지 가치를 무시한 그러한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보고 이제 이란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 대통령의 이런 공개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체포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국제 구호가들을 갖다가 체포 임의로 구금하고 구금하고 체포해서 구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를 지나쳤다고 이제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짚으신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자 지구의 어떤 중동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제 국력이 커서 보편적 선진국, 글로벌 핵심 국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이라든지 국제법에 기반해서 도를 지나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을 한다. 이 부분을 갖다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문제는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내세우는 우리 국민의 안전 이거를 최우선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임의적으로 어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그런 부분을 도를 넘어서 감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고 지도자가 명확하게 짚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체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러한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비판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엄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또 입장이 나올지 계속 좀 상황을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